역사 이전의 아득히 먼 옛날, 이곳은 선사인들의 삶의 무대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암각화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활을 든 남자는 이곳 숲에 사는 동물을 단 한 발의 화살로 명중시키는 탁월한 사냥꾼이었을 겁니다. 그는 뛰어난 솜씨로 먼 바다에 나가 고래도 잡았죠. 강한 활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때, 활은 생존을 위한 도구였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 활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광활한 중앙아시아 대륙은 오랫동안 유목민들의 땅이었죠. 그들은 수천 수만 년 동안 가축을 기르며 초원을 찾아 이동하는 지구의 여행자였습니다. Savaşlarda çok işimizi görüyordu. Zaten göçebe bir topluluk olduğumuz için yaylarla avlanıyorduk. Hayvanları avcı toplayıcı bir millettik. Sonra zaten zaman ilerledikçe Selçuklu'da da kullandık. Özellikle Osmanlı'da kullandık yaylarımızı, oklarımızı. 11세기의 셀주크 제국과 뒤이어 등장한 오스만 제국,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는 모두 유목 생활을 하며 활을 쓰던 튀르크 민족이었죠. Bizim yayımızın gücü gerçekten çok iyi bir ilme. Yani Osmanlı yayını keşfettikten sonra hükmetmesi de bundan alamet. Refleksi çok güçlü bir yay.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러시아와 동유럽, 몽골과 중국 북부에 분포되어 있는 튀르크족의 후예들. 우리에게 돌골로 알려진 이들이 바로 튀르크족이죠. Biz oku yayı elimize aldık mı kendimizi hür, özgür hissediyoruz. Kızlar ben kol bal Bize vuracak. güven veriyor, Sporcular, cesaret veriyor. Biz oku yayla, atla her istediğimizde başarabileceğimize inanıyoruz. 튀르크족은 말을 타는 기마술과 활을 쏘는 궁수를 모두 갖춘 무적의 전사들이었습니다. Алысқа ату үшін және жауын немесе аңын құлату үшін ауыр садақтар керек болған. Сондықтан қолдары өте бақуат және мықты болу керек болған алдыңғы кездерде, жаугершілік заманда. Сондықтан түркілер өте садақшылары мықты болған. 잡아서 сол қолмен 튀르크족의 활쏘기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쏘기 방법은 순식간에 아시아 지역으로 퍼졌죠. атқан кезде осы белінің қақ ортасынан ұстап, кірісінен бас бармаққа сақина арқылы тартылатын болады. Бас бармақ сақина бұл түркі әдіс, немесе азиялық кез келген қытайлар болсын, кәрістер болсын, моңғолдар, түркілер барлығы бас бармақпен атады. Енді қазір лайк. Осы садақтан келіп шыққан. 6세기 중반, 돌골과 동맹을 맺은 나라는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가 돌골과 형제의 나라가 된 것은 수나라에 맞서기 위해서였죠. 700년 동안 수백 번의 전쟁을 치른 고구려. 그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단연 활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 들어올 때부터 이미 활을 잘 쏜 민족이고 활이 우리나라 무기 체계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양 3국의 무기 체제를 보면은 중국은 창 중심 국가거든요. 오랜 세월 중국은 창이고 일본은 칼 중심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활이죠.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그 이름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릴 때부터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혔던 광개토왕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만주와 연해주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고구려의 영토는 그렇게 활과 함께 만든 역사였습니다. 모든 무기의 체계나 전술의 발전은 그 지형의 특징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산지가 많고, 그죠? 중국처럼 광활한 지역에 말 타기에는 좀 부족하고, 일본처럼 매일 전쟁 치는 단기 접전병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고구려인들의 기상은 그야말로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산천 초목을 누비며 사슴과 호랑이를 사냥할 때도 두려울 게 없었죠. 그들에게 수렵은 활쏘기를 연마하기 위한 흔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이제 수렵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활을 쏘고 활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광덕 장인 또한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오는 전통 활인 동계궁에 매료돼 활을 만들게 됐죠. 저는 전통업이라는 걸 상당히 우러러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선조들부터 이제 하시던 거 다 복원해놓고 또 한 세상 또 음미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활이라고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가 만드는 각궁은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 활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도 물소불 2개를 기본으로 대나무와 뽕나무, 여기에 소의 힘줄과 민어 불에 같은 천연 재료만을 쓰죠. 옛 방식 그대로 170번의 공정을 거쳐 재현되는 각궁. 4개월 이상 공을 들여야 비로소 하나를 만들 수 있죠. 활의 장력과 탄성 이런 부분은 소심줄하고 물소 뿔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앞뒤에 당겨도 물소 뿔이 받쳐져서 안 부러지고 또 뒤에 소심줄이 받쳐져 갖고 똑같은 균형을 맞춰 가지고 탄력을 주는데 소심줄을 많이 붙이게 되면은 활이 엄청 세지죠. 활을 당길 때의 장력과 시위를 놓았을 때의 복원력, 이 둘의 조화가 절묘한 각궁. 그러면서도 시위를 부드럽게 당길 수 있어 팔에 전해지는 충격이 적은 편이죠. 대나무는 뭘 영향을 끼치냐면 복원력, 오므러 이렇게 들게 하는 복원력, 뻗어졌다 오므러 들게 하는. 그러므로서 이게 온도가 조금 높으면은 소심줄이 오므러 붙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활은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잇는 하나의 작품이죠. 그리고 활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전통 활에 대한 복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국궁의 매력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쏘시는 분들도 거의 보면은 이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전통 활 복원도 몇 가지 해놨지만은 그 활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매력을 갖고 있어요. 명궁은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활을 잡은 지 어느덧 50년이 된 장호현 명궁. 그에게 활은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76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양궁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77년도부터는 양궁 선수로서 전국 대회에서 우승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도자의 길을 갔죠. 양궁 선수이던 시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전통 활쏘기 국궁. 어깨 내리고 좋아. 양궁과 비슷한 듯 다른 국궁은 그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국궁은 점수제인 양궁과 달리 화살이 관역에 닿으면 명중이죠. 관역까지의 거리도 70m인 양궁의 배가 넘는 145m입니다. 좋아. 난작하고 이봐. 갑자기 바람이 밀려버리잖아, 그지? 예. 화살이 떠 있는 시간이 양궁 같으면 뭐 1.5초 이렇게 되지만 이 국궁은 2.5초에서 거의 3초까지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 기압의 영향, 그리고 조준기도 없는 상황, 이런 거를 전부 다 이 감각적으로 느껴서 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던 국궁의 매력에 오히려 빠져들게 된 거죠. 활쏘기뿐 아니라 그는 사업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교통사고로 2000년에 큰 사고가 나서 제가 한 8개월 누워 있다가 그 이후에 재활을 하면서 나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고심하던 중 집사람이 활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활이 있었지. 그래서 공백기를 메우고 다시 활을 쏘게 나오게 된 거죠. 활을 쏘면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활에 매달렸고 마침내 최고의 경지인 구단에 올랐죠. 셋. 궁도는 이게 단이 있는데 5발씩을 9번을 쏩니다. 45발 중에서 30발이면 4단인데 4단에서 5단이 올라가는데 한 발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한 발 차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는 게 5단서부터는 물소불, 소심줄, 불의풀로 만든 우리나라 전통활, 그리고 대나무 화살을 쏘아서 그걸로 5단을 딸 수가 있습니다. 9단은 45발 중에 39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쏘면 오래 쏠수록 이 명중률보다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점을 두게 되더라고요. 활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장호현 명궁. 그의 남은 목표는 전통 활쏘기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전통 활쏘기에서 각궁만큼이나 중요한 건
대나무로 만든 화살 죽시입니다. 김병욱 장인은 바로 그 죽시를 40년 넘게 만들고 있죠. 양지 바르고 경사도가 완만한 그런 곳에 있는 볕이 하루 종일 드는 그런 데서 대를 채취해 와야 대가 단단하고 길이도 적당하며 매디 길이가 적당합니다. 그런 데서 대를 채취해 와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건조를 시킵니다. 그 건조된 걸 무게를 달아가지고 굵기를 골라서 불에 대를 굽습니다. 대나무를 손질하는 데만 적어도 6개월 이상. 그런데 죽시라고 해서 대나무 한 가지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죽시를 만드는데 7가지 재료가 쓰입니다. 촉은 철로 주로 만들죠. 대나무는 이제 신우대로 사용을 하고, 심은 그 소 힘줄을 대나무가 터지니까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를 감아주고, 사리나무는 편을 거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리나무와 그 신우대를 접착시켜서 그렇게 만듭니다. 접착제는 물고기 불에로 이제 끓여서 풀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손 잡는 부분에 고기는 접착제가 이제 끈적임이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라고 복숭아나무 껍질을 벗겨 두었다가 그거를 고기에 이제 붙입니다. 깃은 주로 꿩깃을 사용합니다. 죽시의 모태는 버들잎을 닮은 유엽전입니다. 유엽전은 촉이 날카로운 조선시대의 전통용 화살이지만 지금의 죽시는 오히려 관역에 꽂히지 않도록 촉을 둥글게 하죠. 대나무라는 것이 보면은 일직선으로 쭉 곧은 것 같지만은 실제 보면은 그게 많이 굽었거든요. 꼬불퉁꼬불퉁하게 많이 굽었습니다. 그걸 이제 교죽을 하는 게 직선도를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잡는 겁니다. 교죽의 대가 김병욱 장인. 교죽이 잘 된 화살은 시위에서 관역까지 흔들림 없이 곧장 날아가죠. 활을 쏘는데 허리간이 약하면은 이게 살이 좀 능청능청거린다 그러나 그래 버리면은 살이 제대로 안 갑니다. 살이 좀 말하자면 뱀춤 현상이 심한다 그럴까 날아갈 때 그래 버리면 아무래도 명중률이 떨어지겠죠. 그래 이제 허리 힘이 좋은 것이 바르게 잘 빠지겠죠. 좋은 화살이라는 거는 활을 쏘시는 분들이 맞아야 좋은 화살일 겁니다. 울산에는 오래전부터 활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마을 궁근정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에 활을 뜻하는 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된 건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희 궁근정 동네는 옛날에 1000년 전에는 여기 신라시대 때 여기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신라시대 때 초에 여기 군정이 있었다거든요. 군정이라 뭐 현대로 치면 한 군단급 병력이 여기 상주를 했던 장소입니다. 이곳은 당시 병사들이 활을 쏘며 훈련하던 들판 사시들입니다. 인근에는 말을 기르던 마두배기, 관역을 세우고 활을 쏘던 삽제라는 지명도 있죠. 그런가 하면 궁군정에는 화살과 관련된 마을 이름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 살티마을이 바로 그런 곳이죠.
여기가 살티 마을인데 여기는 옛날부터 시누리떼가 많아갖고 저기 우측편에 보이는 게 이게 시누리떼입니다. 시누리떼 이걸 갖고 화살을 만들고 여기서 또 활을 쏘고 하던 그런 동네가 됩니다. 그 앞쪽에는 현재는 행정마을이 하는데 행정마을에는 화살을 상과했던 살구정이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살티마을과 살구정은 대나무 채취부터 화살 제작까지 모두 가능했던 곳이었죠. 궁근정 중에서 그때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곳은 이곳 우만마을입니다. 이 동네는 옛 지명으로 우만이 마을이고 현재 우만마을입니다. 항우 같은 힘센 장사들이 많이 산다 해서 우만이 마을인데 옛날 신라시대 때 여기 군 간부들이 살았던 동네가 우만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우물이 한 1000년 이상 된 우물입니다. 1000년 동안 한 번도 마른 적도 없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이 주민들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우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활에 관한 이야기가 땅 이름으로 전해질 정도로 울산은 그 이전에도 그 후에도 활의 도시였습니다. 울산이 간직하고 있는 활의 역사는 지명이만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선사인들이 남긴 암각화에서도 활을 쏘는 모습을 여러 찾을 수 있죠. 사냥의 도구로서 가장 제가 봐요 좋은 것 중에 하나 활이 아닐까. 나머지 무기는 직접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약한 인간이 짐승과 맞닥뜨렸을 때에 효율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떨어져 있었는데 멀리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건 활이죠. 활을 가진 선사인들은 육지 동물만 사냥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래 사냥을 할 때는 동물뼈로 만든 화살촉을 쓰기도 했죠. 고래를 잡는 데도 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작살이라는 것도 어떤 큰 개념에서 보면 일종의 활 개념이죠. 쏘아서 잡는 문제잖아요. 신석기인들에게 활은 사냥 도구에 불과했죠. 이때만 해도 본격적인 전쟁의 시대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이 나타나면서 활의 역할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환호가 가장 완성된 형태로 최초로 제대로 남은 데가 금단위 유적이거든요. 이게 방군대 안각화를 넘어서서 금단위 환호가 있다는 사실은 울산에서 활이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들은 게 방구대 암각화의 활은 이게 사냥용에 가까울 수 있다면 금단위의 활은 사냥용을 넘어선 것을 있죠. 적에 대한 방비책이 가능하죠. 청동기 시대 뾰족하고 날카로운 돌화살촉은 자신을 지키면서 적을 위협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시대에 이르러 울산의 활은 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은 동네 중 하나가 울산입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요, 일본의 왜구가 경주에 쳐들어온 기록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쳐들어온 길이 대부분 다 어딜까요? 울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둥글게 도랑을 만드는 정도였지만 신라 때는 2중 3중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울산과 경주 경계에 있는 관문성 역시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렇게 울산은 신라의 수도 경주를 지키는 무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활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정복의 역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활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민족, 몽골이 그랬죠. Номсон бол одоо эртээр үеэс монголчуудын одоо өөрсдийнх нь зэвсэг болж ирсэн. Тийм. Байлдааны үед номсом ашиглаж байсан. Одоо баруун Европыг байлдан дагуулахад ном сумаар эзэлж байсан. Дэлхийг байлдан дагуулахад ном сумыг ашиглаж байсан монгол зэргүүд. Бид одоо Чингис хааны өрөөдом 몽골 부족을 통일해 동유럽까지 진출하며 세계를 제패한 태무진. 그가 27의 나이에 위대한 군주 칭기스칸이 된 건 모두 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활과 화살에 관한 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몽골. 그들에게 활은 유목민들의 삶의 방식이자 또 다른 그들만의 언어였습니다. тэр сур харуулхад одоо биеэр уухайлах тийм ээ уухай гэдэг ингээд уухайлна. Тэгээд дохоо өгөхдөө дандаа биеэрээ зааж дохоо өгнө. Дандаа ингээд одоо дээр онжоол ингэн яг тэнц доогуур онжоол ингэн бүр баг онжоол ингэн төөд утчаавал ингэн ийм дохоо өгнө. Тохоод утчаавал ингээд дохоо өгнө. Тэ алд дутвал ингэж өгнө. Хоёр алд дутвал хоёр дахин ингэн. Тэгэхээр тэр харваач бодоод энэ хараага жаахан дээш өргөөд тэгээд харуuna. 13세기 몽골 제국의 말발굽 소리가 유럽까지 울려 퍼지던 그때 그들의 인구는 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Өвөл бол мөршин дээр харуулдаг, зам бол газар дээр харуулдаг. Ингээд Монголд бол одоо нийтдээ нэг 10,000 харваачид харуулж байгаа. 편방의 유목민에서 세계의 중심이 된 몽골. 그들에게는 위대한 군주와 함께 위대한 활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려 때는 28년간 무려 9번이나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 이 두 나라와 큰 전쟁을 치르기도 했죠. 울산에는 경상 좌 병영도 있고 계운포에 가면 경상 좌 수영도 있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울산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울산이 그만큼 군사적 요충지이고 또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산성이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울산이거든요. 실제 울산에는 20개가 넘는 산성과 해안선을 따라 만들어진 봉수대, 여기에 말을 키우던 목장까지 있었죠. 울산은 오래전부터 말을 키운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도 이미 말을 키웠죠. 근데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고 병사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을 습격하는 호랑이가 많았다는 거죠. 뭐로 호랑이를 상대했을까요? 활입니다. 특히 울산은 임진왜란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앞장선 사람은 활쏘기에 능한 의병들이었죠.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서인충 장군입니다. 서인충 장군이 여기서 어릴 때부터 활쏘기를 연마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문화는 이미 이 동구 방어진 또는 이 남목 일대에는 활 쏘는 문화가 진작에 형성되어 있었다. 그는 선조 24년에 무과에 급제한 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큰 공을 세웠죠. 임진왜란때 보면 특히 많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맨 앞에 먼저 들어가는 게 의병들입니다. 저기 조총 갖고 있잖아요. 칼은 일본군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창 아니면 활. 일본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 활이거든요. 지난 2010년 울산박물관에는 서인충 장군과 함께 활약했던 박홍춘 장군의 소장품 하나가 기증됐습니다. 그의 후손인 박인우 선생이 내민 것은 13대조의 보검 한 자루였죠. 저희 13대조 할아버지는 홍자 춘자 휘암이신데 그 아들을 양자로 하셔서 계자 숙자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부자분이 임진왜란 때 전쟁에 출전을 하셨는데 그 양 아들을 다리고 전장에 마다 어병장으로서 서인충 장군을 주사장, 박홍춘 장군을 서면장으로 삼아서 임진왜란을 막은 어른들이십니다. 칼과 함께 기증한 또 하나는 박홍춘의 아들인 박계숙과 손자인 박취문이 함께 쓴 부북일기입니다. 12대조 할아버지는 그 시절에 그 일당백 장사로 함경도 회령에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대 할아버지는 초임을 그때 무과에 급제하셔가지고 변방 생활에 1년간 그 복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북일기를 그런 건 저희 12대조, 11대조 부방시에 그 쓴 필사본의 일기입니다. 부북일기는 무관인 아버지와 아들이 약 40년의 시차를 두고 각각 1년씩 함경도 회령에서 복무하면서 그 당시 변방 생활을 일기로 적어 한 권으로 엮은 책이죠. 특히 아들인 박취문의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활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어차피 무관이니까 그 이런 활쏘기라든지 칼쓰기를 내보고 듣고 이런 그런 걸 인해서 자녀를 익히게 돼가 이 어른이 또 뭐 활을 즐겨서 쏘았던 모양이에요. 참 백발백중의 그 명궁이라요. 박취문의 일기를 보면 활쏘기는 일상이었습니다. 전체 357일 중 활을 연습하거나 시합을 한 날은 총 125일. 3일에 한 번꼴로 활쏘기를 즐겼습니다. 적게는 10순에 해당하는 50발을 쐈고 가장 많게는 하루에 60순, 즉 300발을 쏜 날도 있었습니다. 예전 사람들 내기를 많이 한 게 활 같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한 사람이 이 박취문 부자 같아요. 이분들은 무인이어서 많이 한 것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오락이죠. 문인들은 많이 하는 게 시회거든요. 모여서 시를 주고받고 무인들은 활을 쏘겠죠. 실제 박취문은 여러 차례의 활쏘기 연습에서 50발을 명중시켜 직속 최고 상관인 회령부사와 북병사로부터 술상이나 쌀, 목화, 좁쌀, 겉보리, 벚나무 껍질을 받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활쏘기 시합에서도 수차례 1등을 차지하며 곡식을 포함해 항아리, 돗자리, 무명 같은 생활용품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박취문은 고향인 울산에서 평소 갈고 닦은 활쏘기 실력을 부임지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던 거죠. 말타기, 활쏘기 이런 것 중에서 나머지는 빠지더라도 선비들의
필수 교양 과목이 뭐다? 활쏘기입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사대부들도 활을 안 쏘면 안 됩니다. 활쏘기 기본입니다. 조선시대 활쏘기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겼지만 특히 사대부들에게 활은 생활 필수품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다 보니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장인과 활쏘기를 배우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무과 과거 시험에서도 활쏘기는 빠지지 않았죠. 그때마다 무과 합격자가 유독 많았던 곳이 바로 울산이었습니다. 하지만 1894년에는 무과 시험이 폐지되었고 1910년에는 일제의 활쏘기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일제는 전통 활의 명맥을 끊으려고 했지만 1920년대 무의 도시 울산에 다시 활터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청학정입니다. 저기 1921년도 2월 달에 11분이 결성하셔가지고 장소는 울산군 동면 방어리 동악산의 송림 속에서 그 당시에는 이름이 청파정이에요. 그다음에 1930년 9년 뒤에 청학정으로 이름을 명명 바꿨네요. 그때 당시 지역에 뜻있는 사람들이 세운 청학정. 하지만 활쏘기는 일제의 감시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구전으로 듣는 건 뭐냐면은 일제시대잖아요. 예. 우리 관역이 저 빨갛잖아요. 저게 일장기를 연상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못하라 그래가지고 배를 갈아가지고 활을 쏘답니다. 그 무렵 울산 읍내에서 출범한 만화정은 전국 대회에서 6번, 지방 대회에서 무려 28번이나 우승하며 전성기를 맞았죠. 1970년대에는 기업체에서도 활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비료 사택에는 약사정, 용현동에는 선경정이 있었고 삼양정과 락키정은 1990년대까지도 이름을 날렸죠. 78년도에 삼양사의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82년도에 그 집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삼양사에 근무했고요. 그 궁도장 이름이 삼양사정입니다. 회사 그 안에 궁도장이 있었습니다. 그 궁도장이 있으니까 교대 근무도 하고 할 때 이제 같이 동료들이 하고 같이 활을 접하게 됐죠. 한쪽 편이 많이 맞추는 팀이 이기는 거죠. 기업체 활터는 사원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기업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양사정이라고 지금 삼양사 설탕 공장의 내에 그 지금 같으면 그 서클 활동이죠. 처음에는 제가 삼양사정에 제가 대회를 가니까 후문 바로 옆인데 거기에 가건물로 지어놓고 관역 3개를 지어놓고 활을 쏘는데 아주 그 터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청학정에서 활을 쏘던 부친의 손에 이끌려 처음 활을 잡게 된 김세곤 명궁. 그는 기업체 활터에서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1988년 10월 1일 날 주관 울산 삼양사정에서 제66회 영남동해지구 진선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했는 기록지입니다. 여기에 참석했는 분들의 개개인을 다 기록합니다. 이걸 기록을 다 해가지고 개인전 1등 하는 사람에게 이걸 줍니다.
그걸 시지라고 그러는데 일단 김세곤, 시지, 트로피, 상장, 상품 이래 수여하면 제가 이래 받아가지고 이건 집에 보관하죠. 그때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기록으로 영원히 남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울산의 기업체 활터는 이제 한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청학정 또한 지금까지 도시개발에 떠밀려 4번이나 자리를 옮겨야 했고 지금도 새로운 활터를 찾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활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수술하고 난 후에 후유증으로 이 왼쪽 다리가 괴사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단하고 어족을 끼고 저는 다시는 활 못 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극복하고 활을 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한 3년 있으면서도 머리에 활을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저는 활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은 늘 활이었습니다. 발이 부중이면 반구제기란 말이 있습니다. 활을 쏘아서 맞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 쏘았고 내가 반성을 해야지 뭐 바람이 불었느냐 뭐 누구가 뒤에서 시끄러웠느냐 그런 탓을 하지 말라는 그 말을 몸에 새기면은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마음을 바로 해야 화살도 갑니다. 그리고 한 세기를 넘긴 청학정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죠. 제가 이 공도를 하면서 아이가 생겼거든요. 네. 첫째를 가지게 되고 또 둘째를 또 가지고 또 낳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신랑하고 같이 활을 이렇게 하고 같이 다니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희를 다 알아보세요. 지금 4학년, 5학년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일 같이 왔다 갔다 같이 다니고 하니까. 활이 하나의 희망이었고 오랜 꿈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다닐 때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장기간 하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간호를 하게 됐어요. 집에서 병원을 오가는 그 사이에 강가에 관역이 있었는데 그때 나도 쏘고 싶다. 저게 관역이지. 그런 마음이 들었고 활 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엄마 간호 때문에 시간을 못 내서 못 보다가 며칠 뒤에 기회가 돼서 손님이 와서 기회가 돼서 갔더니 관역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19년 후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됐다는 황현희 명공. 그의 활쏘기는 전통활인 각공을 만나면서부터 다시 한번 더 달라졌습니다.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제가 생각하는 각공은 그렇습니다. 쉬고 있을 때는 이렇게 오므라져 있지만 제가 활을 쏘려고 하면 얘네들이 제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줘요. 사람도 이렇게 서로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각공도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는 굳은 날에도 활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날씨가 좋든 나쁘든 활을 쏘는 그날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날인 거죠. 각궁은 보통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 안 쏘려고 해요. 비가 올 때 활을 쏘면 화살이 젖어요. 막 물이 고여 있는 물에 화살이 이렇게 둥둥 떠 있을 정도로. 그런데도 활을 내는 건 좋으니까. 그리고 안개가 꼈을 때 화살을 이렇게 내면 그 화살이 안개를 이렇게 가르면서 가요. 그게 눈에 보여요. 진짜 너무너무 멋져요. 활쏘기를 통해 그는 도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목표는 옛 선조들의 활쏘기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1년에 3곳에 이제 대회는 꼭 참가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서울의 황학정 종로 활쏘기 대회, 그다음에 수원 연무정에 정조대왕 묵과시연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각궁 대회를 하게 되면 꼭 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다음에 전주에서 열리는 대사습 거기에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Welcome to the Asian Cup in Traditional Archery. 척박한 땅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자유인의 땅 카자흐스탄. 이곳에 아시아 지역 11개국 100여 명의 전통 활쏘기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추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외로 포근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각궁은 활을 쏠 때 추우면은 영향이 있어요. 안 좋아요. 이곳 활쏘기 대회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유목민의 전통과 스포츠가 섞여 있죠. 저희는 145m를 쏘다 보니까 멀리 쏘기에 습관화가 돼 있는데 여기는 뭐 30m 움직이는 잠비를 쏘게 되고 또 50m, 뭐 60m 이런 가까운 거리에 단거리를 쏘다 보니까 펴보기가 너무 어렵고 마음은 잘 될 것 같은데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비록 시대는 변했지만 이곳 사람들은 모두 전통 활쏘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Башкиры, они всегда были воины, и история их писалась не пером, а саблей. В войне,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812 года их не зря прозвали северными амурами, а данный лук это делает мастер из России. Те старинные луки, конечно, к сожалению, не сохранились. Мы стреляем луками, которые делают более современный материал. 지금 러시아 곳곳에는 여전히 튀르크족의 후손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튀르키식 활쏘기에 관심을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аждый стиль стрельбы, потому что народов в России очень много, и у каждого народа свой стиль. Стараемся вот эту традицию стрельбы из лука, именно стрельбы с кольца, то есть тюркский, восточный стиль, мы учим своих детей.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는 지금 전통활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10 yıldır geleneksel Türk okçuluğunu yapıyoruz. Aynı zamanda tabii ki Kore'de de duyduk bu yarışmanın tekrar edileceğini. Çok sevindik. Koreli kardeşlerimizi çok seviyoruz. Kardeş ülke olarak görüyoruz. 우리 민족에게 활은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었던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단 한 발의 화살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경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으로서 울산은 무의 도시입니다. 무로서 경주를 지키는 것이고 신라 문화를 지키는 것이고 사실은 무가 있어야 문이 존재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역사 이전부터 활의 땅이었고 역사 이후에는 무의 도시였던 울산. 울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활이 문화의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뒤에 계속 이어져 와서 조선시대 그리고 근현대인 지금까지도 울산은 활의 중심 지역이 아닐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그 생각의 출발지가 아무리 안각화가 아닐까. 한반도에서 활의 전설이 시작된 반구천의 암각화. 그로부터 7,000년 후, 지금 이 땅에는 활의 후예들이 살고 있습니다.